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박소라라고 해요. 숫자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웬만한 일엔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예외였어요. 밤 1시 잠결에 휴대폰 불빛이 번쩍했어요. 시아버지 번호로 음성 메모가 하나 도착했더라고요.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소라야, 오늘은 밥 대신 물을 말아 먹었단다라고 하셨어요. 순간 심장이 탁 내려앉았어요. 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는 말이 너무 가벼운데 듣는 제 귀엔 칼같이 아프게 들어왔어요. 그 한 문장 안에 배고픔이랑 체념이 전부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도윤을 깨웠어요. 아버님이 이상해요. 지금 수원 가요. 우리는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치고 차에 올랐어요. 새벽 고속도로는 비어 있었고 와이퍼가 가끔씩 유리창을 쓸고 지나갔어요. 마음은 자꾸 앞질러 갔어요. 아버님이 왜 물만 드셨을까? 어머님 약은 챙겨 드셨을까? 합가한다던 큰형네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뒤죽박죽으로 엉켰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집 안에서 크게 울렸어요. 문을 열어주신 건 아버님이었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팔뚝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손등이 세제로 불었던 것처럼 거칠었고 작은 베인 자국들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 오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셨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급하게 만들었어요. 부엌부터 열어봤어요. 냉장고엔 김치통이랑 물병 2개, 그리고 구석에 굳어버린 찌개가 반 그릇. 남아서 덮개에 하얀 성에처럼 기름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전자레인지 옆 쓰레기 봉투엔 배달 용기가 가득했는데 이상하게 숟가락 자국이 거의 없었어요. 먹지 못한 상차림, 먹지 못한 한숨, 그런 것들이 봉투째 묶여있는 느낌이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소라니? 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네 어머니. 저예요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눈동자가 바로 초점을 잡지 못했어요. 약통을 확인했더니 날짜 스티커가 3장째 비어 있었어요. 복약표에 동그라미가 없더라고요. 도윤이 욕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어머님 얼굴을 닦아드렸고 저는 따뜻한 물을 끓였어요. 그릇에 미음을 조금 풀어드리면서 아버님께 여쭸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먹었지. 김치에 물 말아. 그 말끝이 다시 톡 부서졌어요. 그때 서랍이 덜컥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어요. 안쪽에 접힌 종이 뭉치가 끼어 있었어요. 꺼내보니 부모 부양 약정서였어요. 장남 부부가 함께 작성한 문서였고 매달 생활비 지급과 식사, 병원 동행을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키워드를 훑었어요. 체류 경제권 위임, 관리 책임, 위반 시 원상 회복 협의 문장들은 그럴듯했지만 냉장고 안 빈 칸과는 전혀 닿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종이 위에 약속은 단단한데 식탁 위에 그릇은 비어 있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묻자 아버님이 멋쩍게 웃었어요. 큰애가 효도 계약 같은 거 해두면 서로 좋다 해서.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조카 영진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이모 아이가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밥 달라 했는데 엄마가 냄새난다고 창문부터 열었어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아이는 더 말하려다가 제 눈치를 봤어요.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높이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진아, 괜찮아. 이모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부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조금 넘었어요. 저는 가스불을 켜서 멸치 육수를 뽑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냄비는 싹 비우고 뜨거운 물에 소독처럼 한번 끓여냈어요. 도윤은 싱크대에 쌓여있던 접시를 씻었고 아버님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그 손등의 잔상처가 뭐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혼자서 반복해서 설거지를 하셨을까? 왜 굳이 밤에 물을 말아 드셨을까? 저는 숫자처럼 질문을 쌓아 올렸어요. 질문의 끝은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약정서, 경제권, 생활비, 그리고 빈 냉장고. 미음이 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릇에 덜어 어머님 앞에 놓아드렸어요. 어머님이 한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드셨어요. 그 작은 동작이 왜 이렇게 다행인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을 살게 하는 건 계좌이체 알림이 아니라
뜨거운 국물 한 숟갈이라는 거리요. 한숨 돌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잠깐 전에 켜둔 복구 앱에서 푸시가 올라왔어요. 숨김 처리된 결제 내역 복구 완료.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숫자들이 말을 할 차례였어요. 누군가의 배고픔과 누군가의 소비가 같은 달력에 적혀 있다면 그 사이에 빠진 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칸을 채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약속은 종이에 쓰고 진실은 식탁에 올리자. 다음 이야기는 그 복구된 숫자들이 시작해 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숫자랑 계약서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족 일에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 도윤은 출근 대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고 저는 집에 남아 청소를 하면서 머리를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적힌 유통기한, 버려진 배달 영수증,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붙은 날짜, 스티커 하나하나가 시간표처럼 느껴졌어요. 3월 3일, 4월 10일, 그리고 5월 2일. 같은 브랜드 배달이 3번 반복돼 있었어요. 이상했죠? 어제 본 약정서에는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식사는 직접 준비한다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켜서 시아버님 계좌 내역을 확인했어요. 회계사인 덕에 가족 계좌 연결 앱에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기록을 복구하자마자 화면에 한 줄이 떠올랐어요. 숨김 처리된 결제 내역 복구 완료. 클릭하자 8개월간의 거래 흐름이 펼쳐졌어요.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생활비는 한 푼도 없었고 대신 큰형 한도원의 법인 카드 앤 와인바, 해외 항공권, 가맹비 미팅 같은 항목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같은 기간이었어요. 아버님이 밥 대신 물을 말아 먹었다고 했던 바로 그달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숫자를 마주하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효도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장부에 찍힐 수 있다는 게 너무 역설적으로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보여주자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형 사업비일 수도 있어. 단정하긴 아직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에 스크롤된 한 줄이 멈췄어요. 생활비 자동이체 취소 장남 요청. 요청일은 5개월 전. 도윤이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그때부터 부모님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 SNS를 열어봤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 효도는 사랑입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올린 사진들이 수십 장. 그중 한 장은 거실 한쪽에서 찍은 거였어요. 제가 어제 본 바로 그 거실이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오늘 제 눈앞에 어머니는 약을 삼키지 못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지와 현실의 전쟁이구나. 밤이 되자 조카 영진이가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이모, 이것 좀 들어보세요. 아이가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밥은 됐어. 냄새나니까 나가. 그리고 이어지는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미안하다, 내가 더럽지. 순간 등줄기를 차갑게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저는 녹음기를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아이가 덧붙였어요. 이모, 나 이거 엄마 아빠 나쁜 말 할까봐 무서워서 녹음했어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아이가 자기 집에서 증거를 모아야만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모든 날짜를 정리했어요. 생활비 영원, 카드 승인, 인스타 업로드. 숫자와 사진을 나란히 놓으니 진실이 보였어요. 그들은 효부의 얼굴로 부모님을 가둔 거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홍보를 위해. 다음 날 오전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라야, 나 이제 무섭다. 우리 잘못된 거냐? 그 목소리는 후회와 죄책감이 섞인 늙은 아이 같았어요. 저는 손을 잡아들이며 말했어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아버님은 그저 믿은 거예요. 저는요, 숫자로라도 진실을 되돌려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날 밤 제 메일함에 낯선 발신자가 남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도원 대표의 접대비 증빙 관련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제 머릿속은 숫자와 냄새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어요. 냄새는 식지 않은 배달 음식 냄새였고 숫자는 0이었죠. 부모님 생활비, 병원비, 용돈 올지로. 그런데 그 0이 증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회계사니까 숫자가 진심을 말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시아버님께서 사인하신 효도 약정서 원본을 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문서인 줄 알았는데 날짜랑 작성자 정보를 보니까 마지막 수정자가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장혜진. 저는 그 부분에서 뭔가 섬뜩했어요. 왜냐면 약정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보여주기용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그 모습을 널리 본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요. 법률문 서라기보다 누군가에게 과시하려는 브랜딩 문장이었어요. 그날 오후 회사 점심시간에 형님 SNS를 다시 봤어요. 팔로워가 몇만 명은 됐더라고요. 효부의 일상, 가족의 가치, 사랑의 밥상 같은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정에서 올린 시모님 사진의 배경 제가 본 적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모습이었죠. 사진은 그때 찍은 건데 업로드 날짜는 한참 뒤였어요. 해시태그 오늘도 감사한 하루.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그 문장 아래엔 하트가 수천 개나 달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도윤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확실히 해야겠어요. 도윤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거실 벽 한 면을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웠어요. 3월 합가 시작. 4월 생활비 자동이체 취소. 6월 시모 낙상, 병원 기록 없음. 7월 효부 릴스 업로드. 8월 시아버지 체중 8kg 감소. 그리고 9월 음성 메모, 밥 대신 물을 말아 먹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이미지를 위해 누군가의 밥이 사라졌던 일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가족을 모두 불렀어요. 큰형, 형님, 시동생, 시누이. 시아버님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어머님은 여전히 약간 멍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은 오자마자 웃으며 말했어요. 소라 씨, 갑자기 가족 회의라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켜서 카드 내역을 보여줬어요. 와인바, 호텔, 항공권, 명품 매장. 그리고 옆엔 생활비 영원히 찍힌 시부 계좌 내역을 나란히 띄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형님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니 웃음을 지웠어요. 그건 우리 사업비예요. 부모님은 잘 계셨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잘 계셨다고요? 냉장고엔 물이랑 김치뿐이었어요. 약정서엔 매달 생활비 지급, 직접 식사 준비라고 써 있었죠. 근데 한 달 카드 내역 중 식재료 구매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도윤이 말없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조카 영진이가 준 그 파일이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작은 소리들이 방 안에 울렸어요. 밥은 됐어. 냄새나니까 나가. 미안하다, 내가 더럽지. 조카의 목소리, 어른의 한숨, 그리고 식탁 의자 긁히는 소리. 그 짧은 파일 하나에 말보다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놀란 눈으로 조카를 봤지만 영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이모, 그날은 할아버지 밥 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나도 울었어요. 순간 공기가 뻣뻣해졌어요. 시숙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그만 좀 해. 애가 장난친 거야. 하지만 도윤이 차분히 말했어요. 형, 장난이라면 증거를 지워야지. 근데 왜 생활비 자동이체 취소를 직접 승인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두가 동시에 문을 쳐다봤죠.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원 대표님 맞으시죠?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가맹계약 도덕성 조항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얼어붙은 얼굴로 말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세요? 그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SNS 홍보 내용과 실생활의 불일치 신고가 접수돼서요.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간 형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엔 스폰서 협찬 전면 취소 통보라는 문자가 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저 서로를 바라봤어요.
숫자가 드디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말들이 숫자와 시간표 속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사람은 말을 숨길 수 있지만 지출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가맹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한도원 대표 공식적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형님 SNS 계정에 마지막 글이 올라왔어요. 진심은 언젠가 들켜요. 좋아요 수는 단 1개였어요. 그것도 제 계정에서 누른 거였죠.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진실이 드러난 뒤 겉모양이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장남 부부의 사업은 빠르게 기울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던 행복한 효부 라이프 영상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협찬사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효도의 얼굴을 팔아왔지만 결국 그 얼굴이 그들을 삼켜버렸던 거예요. 며칠 후 시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어요. 소라야, 내가 이럴 수 있냐? 가족끼리 이건 아니잖아.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형님, 이건 가족끼리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문제예요. 아버님이 물에 밥을 말아 드시던 그날부터 가족이라는 말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 뒤로 시숙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도윤이 시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부는 식탁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돈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구나. 나는 그냥 형제끼리 서운하지 말라고 그 생각뿐이었는데. 저는 아버님 손등에 굳은 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잘못된 믿음보다 후회를 더 오래 짊어지고 사는 존재라는 걸요. 결국 시부는 변호사를 만나셨고 장남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아버님이 정말 끝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의외로 단호하셨어요. 소라야, 이번엔 내 손으로 바로잡을 거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애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할 예의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눈물이 났어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거든요. 소송은 길었어요. 형님 부부는 끝까지 부모님이 헛소리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조카 영진이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겨둔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을 못 먹어서 속상했다. 단 한 줄이었어요. 거짓이 섞일 틈도 없는 아이의 문장. 법원은 그 아이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시부는 재산을 되찾으셨고 시숙 부부는 집을 팔아야 했어요. 사치스러운 삶은 거품처럼 사라졌고 남은 건 빈 계좌뿐이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효도의 브랜드는 자신들의 거짓말에 질식해서 사라진 셈이었죠. 소송이 끝난 날 시부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건 너희 덕에 찾은 돈이다. 근데 나눠 가지라는 뜻이 아니다. 미안했다는 표시다. 그 안엔 세 자식 이름이 각각 적힌 통장 사본이 있었어요. 금액은 똑같이 나뉘어 있었어요. 돈은 나눠도 원망은 나누지 말자. 그 말에 모두 울었어요. 저는 아버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아버님 지켜드릴게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오래된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후로 2년이 지났어요. 시숙은 결국 사업 실패 후 이혼했어요.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아이는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놀아요. 아직 어린데도 밥상 앞에 앉으면 꼭 이렇게 말해요. 이모, 할아버지 밥은 내가 먼저 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져요. 지금 시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기억은 희미하지만 어쩌다 제 이름을 떠올리실 때면 소라야, 밥 먹었니? 하고 물으세요. 그럴 땐 저는 늘 웃으면서 대답해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끓인 된장찌개랑 같이요. 시아버님은 여전히 매일 점심마다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가세요. 된장찌개, 멸치볶음, 밥 한 공기. 단출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예요. 어느 날 저는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이제는 좀 편하세요? 아버님은 창밖을 보며 웃으셨어요.
응, 이제야 밥이 밥맛이 나.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요. 결국 모든 건 밥 한 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사람의 진심은 거창한 말속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릇을 내미는 그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회계장부를 덮으면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돈은 계산서로 나눌 수 있지만 밥은 사람으로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은 깨달음이 되길. 그리고 아버님이 내일도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건넬 수 있길.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한 이유예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